70년대까지도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가에서 도끼하고 식칼을 훔쳤어요. 집주인이 술에 만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혼자 잠자고 있는 이 사람을 가지고 있던 도끼로. 근데 살해된 사람은 박준영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 짓을 멈추고 바로 나갔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아랫방으로 가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유석재 조선일보 역사문화 전문기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20세기 세기말 이후가 돼서야 비로소 이춘재나 지존파나 유영철이나 정남규나 강호순 같은 이런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출현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미 의령 총기 난사 사건의 장본인 우범곤이 있었죠. 그리고 1960년대까지 올라가면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던 살인귀가 존재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많은 사람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어요.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의 악인, 두 번째 악인 고재봉을 소환을 합니다. 1980년대에 활약한 펜싱 국가대표 중에 조재봉 선수가 있었어요. 조재봉이라는. 1986년에 서울 아시안게임 플레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퇴를 했습니다. 사람들 잘 기억을 못하죠. 그때 한 신문이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재봉은 알아도 조재봉은 모른다. 이문열의 소설 떠도는 자들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1997년 변경의 후속작으로서 조선일보에 연재됐는데 어떤 건달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생을 소개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깡다그 하나는 그 고재봉이 촛대백 가는 놈쯤을 알아두시오. 이러니까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악명 높은 인물이죠. 1938년 전남 장흥생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중퇴했고 9살 때 모친이 별세했고 14살 때 부친이 별세했습니다. 고재봉은 여수와 부산 사이를 오가는 연락선에서 담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1955년 17살 때 상경에서 매춘알선, 구두닦기, 세차장 인부,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빵행상 정말 온갖 잡일을 다 한 거죠. 청소년이 할 수 있었던 그 시절 가난하고 불우했던 그런 숱한 어린이 청소년의 우울한 성장기였습니다. 근데 1963년 10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고재봉은 삼복더위에도 신사복 차림에 조끼를 입고 겨울에도 밀짚 모자에다 빨간색을 쓰고 다니다가 친척들은 그를 칠푼이로 취급, 자기네 집에 들르는 것을 꺼려왔다고 한다. 지금 같으면 개성 있는 패션의 소유자로 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23살 때인 1961년 10월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도 징집 대상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있던 육군 야전 공병단에 들어간 다음에 상병 계급일 때인 1962년에 12월 29일 그 바로 옆 부대 병기부대 대대장인 박모중령의 관사에 침입을 했습니다. 뭘 훔쳤냐? 명태 한 마리와 구두 2켤레를 훔쳤습니다. 이 바꿔가지고 술 한 잔 마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술집에서는 이제 돈 대신에 이런 현물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명태만 도둑만인 줄 알았어요. 박중령은. 그냥 넘어가자 하다가 구두까지 없어진 걸 보고 출근을 못할 상황이 됐네.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 윗집에 사는 세대로 사는 교사도 옷이 없어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재봉이 체포됐습니다. 현역 군이니까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겠죠. 박준영이 와가지고 징역을 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 명절을 앞두고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게로구나. 날 찾아왔더라면 술이라도 줬을 텐데 네 대대장의 체면만 깎였구나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여기서 원한을 품게 된 거죠. 절도죄로 7개월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1963년 7월에 원래 부대로 재배속이 됐어요. 이 2달 뒤에 외출했다가 부대 복귀 안 했습니다. 뭡니까? 탈영이죠. 제 을지로에 있었던 극장인데 서울 국도국장 앞에서 애인을 만났는데 범죄자라고 냉대를 했습니다. 고재봉은 너무 분해서 이 모든 게 박준영 때문이다. 알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이게 치밀했어요. 끈기가 있었고 체력도 셌던 것 같아요. 아까 인제 남면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랬죠. 나름대로 거기 지리는 좀 알았던 모양이에요. 산골로 잠입해서 옥수수로 끼니를 때우면서 은신을 했습니다. 민가에서 도끼하고 식칼을 훔쳤어요. 이거 왜 훔쳤을까요? 도끼하고 식칼을 박중영 집에 있는 뒷산 나무 낙엽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몰래 박준영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에 숨어가지고. 야, 나쁜 사람이 아주 끈질기면은 사회에 많은 해악을 줍니다. 1963년 10월 18일 이게 제5대 대통령 선거의 3일 뒤입니다. 박정희 제5대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취임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생긴 일이에요. 마을에서 또 술을 얻어 마신 다음에 고재봉은 밤 10시쯤 관사로 잠입했어요. 박준영의. 19일 새벽 1시 30분 몰래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술에 만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혼자 잠자고 있는 이 사람을 가지고 있던 도끼를 내리쳐서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살해된 사람은 박준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의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이득주 중령이었습니다. 새 관사주. 아이고, 엉뚱한 사람을 살해한 겁니다. 근데 일주일간 집 근처에 숨어서 동태를 살폈다면서 다른 사람인 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고재봉은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길래 박준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진술했는데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주전자 속에 있던 술을 더 마셨어요. 옷장을 늦었습니다. 나중에 권총을 찾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는데 옷장에다 권총을 방치하는 장교는 글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믿기 어려운 일이죠. 처음에 복수를 위해서 그 집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도 금품을 노린 강도를 저지른 거죠. 이게 김복준 교수, 그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곧이어 중령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자 또 도끼로 휘둘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령의 아내, 이득주 중령의 아내 김재옥 여사가 어떤 분이냐? 6.25 전쟁에 몇 명 되지 않는 여성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6.25 전쟁 초창기인 그냥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 때 1950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충주에서 동락리 전투가 벌어지는데 초기의 전투에서 드물게 국군이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충주에 있던 동락리를 인민군이 점령을 하고 동락국민학교를 수경지로 삼았는데 그 학교 초임 여고사인 19살 김재옥 여사가 인민군한테 가서 국군은 저 멀리 후퇴했어요.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km가 넘는 길을 무지 달렸다는 거예요. 4km를. 그래서 가엾산이라는 산에 있는데 여기 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김재옥 여사는. 인민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태를 다 알린 겁니다. 저 국민학교에 수경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방심하고 있어요. 이 정보를 듣는 국군은 기습을 했습니다. 그럼 국민학교에 있던 인민군은 안심하고 있다가 그냥 다 무기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인민군 1000여 명이 이 전투에서 사살했습니다. 이때 이득주 중령이 이 부대 소대장이었어요. 인연이 닿아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던 겁니다. 동락국민학교, 지금은 동락초등학교인데 김재옥 여교사 기념관과 김재옥 현충탑이 있습니다. 이 김재옥 여사를 도끼를 휘둘러서 살해한 거예요. 고재봉이란 나쁜 자가. 32세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란 마찬가지입니다. 자, 도끼를 휘둘러서 두 사람을, 부부를 살해한 고재봉은 여기서 그 짓을 멈추고 바로 나갔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아랫방으로 가서 식모, 이중령의 장녀, 차녀, 차남까지 4명에게 도끼를 휘둘러서 살해했습니다. 4딸 미성년자였어요. 식모가 15살, 장녀 9살, 차녀 5살, 차남 3살. 아이고, 너무 끔찍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럼 그 뒤에는 뭘 했습니까? 이중령의 보마 손목시계, 중령 부인의 백금 다이아 반지, 현금, 야전 점퍼, 작업용 바지, 근무복 상하이, 군화를 훔쳤습니다. 이중령 신분증까지 빼앗아 달아난 다음에 옷, 군화, 신분증은 도중에 숨겼습니다. 발각이 될까봐. 그런데 새벽 3시 30분쯤 홍천군 서성면에서 11사단 소속 군인들로부터 불신 검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시계, 반지, 현금 580원을 강제로 뺏고 풀어줬어요. 야, 세상에. 옛날에 이렇게 군인들이 군기가 빠지고 이렇게 돈 뜯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재봉한테는 현상금 3만 원이 걸렸는데 서울과 지방을 전전하면서 토구를 파고 지내는 생존 능력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18일 동안 계속 조주를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서울에서 고재봉하고 안면이 있던 땅콩 장수가 양말 장수한테 신고를 부탁했고 고재봉은 동대문시장 입구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땅콩 장수하고 양말 장수한테는
표창장, 현상금, 2박 3일 관광 상품이 제공됐습니다. 붙잡힌 고재봉은 단독 방해임을 털어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흉악범들한테서 수도 없이 반복될 가증스러운 대사가 그에 입에서 이제 나옵니다. 잡히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다. 뭐가 후련? 이런 아이고. 1963년 12월 12일에 육군 보통군법회의에서 고재봉의 재탄이 진행됐습니다. 강도살인, 상관살해, 예비강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나는 강도살인이 아니라 살인강도요 하는 해괴한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차이입니까? 복수를 위해 살인을 한 김에 강도도 한 것이지 강도를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궤변이었다. 이런 것이죠. 예, 고재봉은 별다른 유리한 증거를 내세우지도 않겠으며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내내 반성의 힘은 없었습니다. 그 사진이 있는데 아니 군인은 고사하고 재판받는 민간인이라도 저렇게는 안 앉겠다.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반성의 힘이 전혀 없죠. 저 앉은 자세가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상 카메라가 재판을 참관하는 그의 친척들을 촬영하자 화를 내면서 나는 기왕에 죽을 몸이지만 내 친척들까지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도망할 수 있어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 앉아있을 뿐이다. 점입가병입니다. 아니 자기 친척들은 그렇게 소중하고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유족들은 아이고 법정에서 웃기도 하고 폭언을 일삼기도 한 이 고재봉을 두고 당시 신문은 뻔뻔스러운 살인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군사재판 최종심은 2심이었는데 그때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1964년 3월 10일 인천 부평근교 산골짜기에서 총살이 됐습니다. 26세였습니다. 그날 아침 고재봉은 동료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오늘 하늘나라에 갈 것 같다. 하늘나라를 한자로 쓰면 뭡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에 기독교 신자가 됐고 형 집행 직전에 찬송가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군종 장교가 유언을 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죽어서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차후로는 저 같은 죄인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연히 혹은 실수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을 냉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감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신의 참혹한 범행을 전과자에 대한 냉대 같은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반성한 결과라고요? 혹자는 고재봉이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던 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 자라났다고 강조를 합니다. 가난이 죄의 원인이라는 듯이 말합니다. 끔찍한 범죄를 큰 고민 없이 저지르는 흉포함, 죄의식 없는 뻔뻔함과 터무니없는 욕심, 살인까지 이어진 강도짓을 복수인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술, 이 망할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와 오만함, 끝까지 구원을 확신하는 듯한 지독한 이기주의, 이 모든 게 고재봉에게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의 수많은 후배들이 지겹도록 반복할 변명을 그가 앞서서 한 셈입니다.